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세법 1. 사용할 교재는 요거, 이 주교재 7판, 세븐스 에디션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기출문제집이에요. 100% 기출문제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책에 있죠. 제 이름 박훈이라고 하고요. 올해로 미국 회계사 시험 강의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일단은 이 바닥에서 쫓겨나지 않는 걸 보면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이렇게 따르시고 나면 합격의 기쁨을 꼭 누리실 거예요. 자, 이 텍스 과목은요, 레귤레이션, 크게 우리가 시험 4과목을 보잖아요. 근데, 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있고, 파이낸셜, 어카운팅 앤 리포팅,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앤 컨셉, 이 크게 4과목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다 4시간씩이에요. 시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올해 첫 번째 윈도우에 시험 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 윈도우 이후에 시험을 보실 텐데, 시험 포맷이 좀 바뀌어가지고 시간도 좀 늘어났고 해서 요거를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4시간씩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주어져요. 한 1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 레귤레이션 과목에 텍스가 들어가 있어요. 세법이.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과목에 비즈니스 로도 들어가 있어요. 상법. 미국 세법, 그 다음에 미국 상법. 비중은 얘가 85%, 텍스가, 비즈니스 로가 15%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은요,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가 76문항.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8개에서 9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비중은 얘 50%, 얘 50%.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50점, 시뮬레이션 50점. 뭐 물론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99점이 만점인데 반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텍스는 또 그 비중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레귤레이션 과목을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이 주제는 페더럴 텍세이션이에요. 연방세법입니다. 연방세법. 그래서 주마다 또 주세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방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마다 이렇게 세법을 제정을 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마다 다른 그 주세법을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50개 주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연방세법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더럴 텍세이션이다. 그러면 텍스 1, 2 시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는지 목차를 한번 가볼게요. 교재, 주교재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와 있죠. 목차 나와 있고 챕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번호 넘버링이 좀 돼 있는데, 챕터 1에서 보시게 될 individuals라는 부분은 미국 개인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보시게 될 property transactions는 자산거래라 해서요. 자산을 사고 팔고 할 때 또 그런 이제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페이지에 챕터 3 있죠. 챕터 3 corporations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따지면 법인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소득세법, 줄여서 법인세. 그 다음에 챕터 4를 보시면 partnerships라 해서 동업기업 과세제도예요. 동업회사, 동업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도입됐어요. 그 다음에 챕터 5는 Scorporation이라 해서 코퍼레이션이 또 나왔네요. 법인. 근데 이번에는 앞에 S자가 붙어 있죠. 미국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이 주식회사 형태인 이 S법인이라는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법인세 안 내요. 그래서 아까 챕터 3에서 나온 코퍼레이션은 C 코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얘네들은 법인세를 내는 법인이고, 그 다음에 챕터 5 S 코퍼레이션은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법인의 과세제도도 좀 보실 거고, 아니 뭐 법인세 안 낸다는데 무슨 이 과세제도냐 그럴 수 있는데요. S법인 이 주식회사 형태거든요. 법률적 형태가. 주주들이 있어요. 주주들이 세금 내요. 주주들이 이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인컴 텍스라는 이제 개인 소득세, 뭐 법인 소득세, 뭐 이런 이제 소득세법이고요. 챕터 6로 들어가면 gift and estate other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gift tax, estate tax, 증여세, 연방 증여세, 연방 상속세, 인컴 텍스 말고 소득세 말고 증여세법, 상속세법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exempt organizations라고 보시죠? 면세단체, 비영리단체들이에요. 비영리단체들은 얘네들의 정관상의 고유 목적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안 내요. 면세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어떤 세제랄지 마지막으로 인컴 텍스 리턴 프리페어러즈라고 있죠. 세무 대리인 여러분들이 되시게 될 CPA들이 갖춰야 될 어떤 뭐 이 덕목 내지는 또 윤리 규정, 또 각종 절차 규정,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펜딕스 부록으로 서큘러 넘버 23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 연방 재무부에서 발행한 CPA들이 따라야 될 공람, 이렇게 공람 2305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직무 규정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챕터 1, 2를 텍스 1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되고요. 챕터 3부터 어펜딕스 부분까지는 텍스 2 시간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 1의 특징이 좀 있고 텍스 2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텍스 1이 더 쉽고 재밌다. 또 어떤 분들은 텍스 2가 훨씬 더 쉽고 재밌다. 이런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험을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려면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모든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강한 과목이 있고 약한 과목이 있고 그러실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좀 강한 과목 같으면 공부를 하면서도 더 재미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 투자도 더 하게 되는데 이 재미가 없는 과목들은 자꾸 이렇게 미루고 그래서 공부를 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닥의 진정한 고수는 이 바닥에서 빨리 빠져나가시는 합격을 해서 빨리 빠져나가시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한 과목이 얼마나 많냐보다는 본인이 약한 과목이 얼마나 없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약한 과목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빨리 합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시점에서 합격을 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제 강의 방식은요. 이 지금 주교재를 통해서 이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그때그때마다 풀어서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키워드리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 모두 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1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9페이지를 펴보실게요. 챕터 1 Individuals. 11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좌측 상단에 보시면 Form 1040라고 나와 있고요. 1040, 1040 이렇게 읽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1040 옆에 보시면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렇게 나와 있죠. 미 연방 여러 부처 중에서 재무부를 의미하고요. 재무부 산하에 어떤 조직이 있냐면 Internal Revenue Service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IRS 이렇게 부르고요. 영화 보다 보면 가끔 IRS 에이전트들이 가끔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양식의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United State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다. 자, 미 연방 인디비주얼이 개인이죠. 인컴이 소득입니다. 안으로 들어온다. 소득. 그 다음에 텍스가 세금이고요. 리턴은 신고세금입니다. 리턴은 신고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귀속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하나 해보면 용어 정리. 우리 이제 사실은 이 US CPA 시험이요. 뭐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 독해 능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뭐 영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오래돼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어에 익숙해지시게 되고, 그래서 어떤 뭐 독해 실력 그런 거하고는 이 시험 합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가 문제죠. 용어가. 그래서 용어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자, 그래서 2015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을 우리가 개시일이라고 부르고요. 12월 31일을 종료일이다라고 부르는데, 요 일정 기간, 이 과세 기간이라고 부르고, 뭘 갖다가 taxable period다라고 부릅니다. taxable period. 내지는 tax period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그래서 과세 기간. 그 다음에 이게 2015면 2015, 2016이면 2016, 그거를 2015, 이걸 갖다가 과세 연도에서 tax year라고 불러요. tax year. 해서 연중 이제 막 소득이 생길 수 있겠죠.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생기든 아니면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든 어떤 자산을 처분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처분을 해서 어떤 또 소득이 생기든 소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세금을 건별로 내는 게 아니라요. 요 일정 기간분을 일정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지금 2016년 귀속분이라면 2017년 4월 15일 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듀 데이트다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듀 데이트 이렇게 불러요. 최초 정규 신고 납부 기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하듯이 미국은 4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2016년 1년분 소득을 한꺼번에 4월 15일 날 신고 납부를 하라면 여러분들이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이 돼본다면 부담이 되겠죠? 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인데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한 방에 4월 15일 날까지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 정부 입장에서도 그때까지는 놀고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각종 이 정부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놀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미리미리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득이 생길 때마다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그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서 미리 떼버리는 거죠.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케 하는 제도가 위드홀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위드홀딩, 원천징수 한다고 그랬어요. 소득의 원천으로부터 바로 소득세를 징수를 먼저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마다 미리미리 이 추산을 해가지고 본인의 요 해의 세금을 미리 에스티메이션을 좀 해가지고 미리미리 텍스를 페이먼트 하도록 하는 중간 예정 납부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estimated tax payments다라고 불러요. 중간 예정 납부 제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나 예정 납부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은 연말정산 하는 거죠. 연말정산 똑같아요. 미국도. 그래서 정산을 해서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죠. 연말정산 후에 돌려받아요. 이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걸 환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펀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리 낸 게 적으면 요때까지 차감은 납부해야 될 세액을 갖다가 이때까지 이제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를 다 이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xable period 내지는 tax year, 그다음에 withholding, estimate tax payments, original due date 정도 좀 알고 갈게요. 보통은 이 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고시를 할 때 보통은 2016년 같으면 2017년 한 2월 말경 이렇게 이슈를 하거든요. IRS 그 미 연방국세청 사이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무료로 그 PDF 파일이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 필인 폼이라 그 금액을 거기다가 타이핑 쳐서 입력도 가능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 양식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을 수가 있는데 이 Internal Revenue Service 사이트가 뻔하겠죠? irs.gov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해서 나눠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IRS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숙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다음 시간에 오실 때 irs.gov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연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Forms and Pubs라는 탭을 누르세요. Forms and Pubs라는 탭을 눌러서 창이 뜨면, 윈도우가 뜨면 거기에 폼 넘버인 1040을 입력을 하셔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1040이요. 폼 1040. 그러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1040 귀속 연도가 2016년 거. 2016년 거. 뭐 2015 거하고 거의 바뀌질 않았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2016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이 소득세법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 소득세 신고서에 이 지금 하나하나 그 라인별로 쭉 밟아가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쭉 살을 붙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쯤 어디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눈으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 오실 때 꼭 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결국은 이 1040 요 11페이지에 요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를 펴보시면 이게 1040 페이지 2라고 부르는 이제 부분인데 요게 결국은 소득세의 가장 주된 양식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페이지. 1040 페이지 1과 페이지 2. 그 다음에 뭐 1년간의 각종 어떤 경제활동을, 경제적 사건이나 뭐 그런 거래나 그런 것들을 이 두 페이지에 신고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부수적인 명세서는 뒤에 첨부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종 명세서도 앞으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챕터 1에서 주로 이렇게 챕터 1과 2에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 옆에 놓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좋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큰 틀을 잡아보시자고요. 11, 12페이지를 보시면서 다시 11페이지로 와볼게요. 자, 위에 납세자 성명 들어가는 코너가 있습니다. Your first name and initial, last name 해서 이름과 성 집어넣죠. 납세자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if a joint return이라는 것은 부부 합산 신고서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따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합산을 해서 그냥 하나의 소득세 1040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세금 신고 납부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joint return이라면 이 신고서가 합산 신고서라면 spouse's first name and initial 배우자과 성명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리고 오른쪽에 쭉 가서 보면 social security number 집어넣는 란이 있네요. 사회보장 번호. 우리가 따지면 주민번호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home address 밑에 주소 적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ling status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1번부터 오른쪽 5번까지 신고 지위라는 부분인데 뭐 한글로 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다 익숙해지실 거고 앞으로 다 보실 내용이니까 오늘은 오버뷰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전체 큰 그림 그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 지위라는 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싱글이라는 단독 신고 지위라는 게 있고 2번에 보시면 married filing jointly라는 부부 합산 신고 지위라는 게 있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 married filing jointly 3번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그래서 줄여서 이니셜만 MFJ, MF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 합산 신고 지위로서 두 부부가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 신고할 때 체크하는 난이고요.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두 부부가 따로따로 신고할 때, 따로따로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체크를 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4번 라인은 head of household라는 게 보이시죠?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고 줄여서 WH라고 부르는데요. 결혼은 지금 결혼 상태는 아니야. 했다가 뭐 이혼을 했던 뭐 별거를 했던 간에 어쨌든 지금 결혼 상태는 아니고요.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 head of household 세대주라는 신고지이고 5번 라인은 qualifying 앞으로 qualifying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올 텐데요. 적격의 뭔가 요건을 갖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qualifying 한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dependent라는 것은 이제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부양자녀가 있는 적격 생존 배우자라는 신고 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신고 지위를 이렇게 그 이제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과세년도에 이 납세자가 처한 환경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이 신고 지위별로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세율도 달리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제라는 용어도 많이 나올 텐데 뭔가 빼주는 걸 공제라고 하는데 일명 소득공제라는 것도 공제 혜택도 좀 달리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일정의 어떤 뭐 이 납세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한 과세 행정,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하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이제 우리 작성해 볼 거예요.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forms completion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양식 같은 거 작성하라 이런 거에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그 셀을 좀 비워놓고요. 셀을 갖다가 일정 셀을 비워놓고 거기 채워넣는 형식. 뭐 그런 게 이제 서식 완성 서식 작성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도 쭉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exemptions 코너가 있죠. 이 인적 공제라는 부분이고요. 6A 라인을 보시면 yourself 본인 공제를 받는 경우에 체크하는 거고 본인 공제. 그 다음에 6B 라인의 spouse exemption 배우자 공제 받을 때 체크하는 란이고요. 6C dependents 쪽을 보시면 first name, last name 나와 있고요. 부양가족 공제 부분이에요. 부양가족. 올해 부양가족 공제를 지금 주장하는 대상자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명하고 그 다음에 그 디펜던트들의 소셜 스큐리티 넘버 사회보장 번호 기입하는 란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있죠. 납세자와의 관계 daughter, son, mother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boxes checked on 6A and 6B 있고 숫자가 지금 2, 2, 1, 5가 쭉 있는데 처음에 2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의 체크한 수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요 조인트 리턴이기 때문에 이 솔 화이트, 줄리아 화이트 부부 거 케이스인데요.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지금 셀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는 그 디펜던트 쪽에서 이 자녀수예요. 자녀수. 그래서 거주를 같이 할 경우에 lived with you 옆에 집어넣고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인 경우에는 밑에 좀 빈 공란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이라는 숫자는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 수예요.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 수. 여기는 이제 이 부인인 줄리아 화이트의 mother인 어머니인 쥐나 골드가 지금 부양가족으로 지금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5명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겠다라는 코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컴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7번 라인 옆에 보면 소득 코너입니다. 이 7번 라인부터 21번 라인까지가 이 2015년 귀속분 연간 과세대상 소득,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소득이란 소득은 여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소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7번 라인을 보시면 wages, salaries, tips, etc. attach form W2 그려놨는데 근로소득 신고하는 란입니다. 근로소득.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그러면 이게 2015년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W2라는 걸 받아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W2를 딱 받으면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 뭐 주급 같은 거죠. 웨이지, 셀러리는 월급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또 팁스 봉사료 소득 같은 겁니다. 그런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금 벌어들인 소득은 7번 셀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8A를 보시면 taxable interest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taxable, non-taxable 이런 또 표현도 많이 나올 거예요. taxable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인 그런 의미입니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 대상인. interest는 여기서는 이자 소득을 의미하고요. 과세 대상 이자 소득. 그랬고 뒤에 뭐 또 붙여 첨부라고 했죠? attach schedule B for required. 그래서 스케줄 B라는 것은 이제 명세표, 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 소득 디테일한 상세 내역이 뒤에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 과세 대상 이자 소득 총액만 8A 셀에 넣고요. 그 디테일은 상세는 뒤에 스케줄 B를 첨부를 해주면 돼요. 8B에 텍스 이그젬트가 되는 인트레스트가 나와 있는데 텍스 이그젬트는 비과세.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인데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인데 소득세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지 소득세 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do not include on line 8A 그래놨죠? 8A 셀에 집어넣지 마라. 8A 셀은 taxable and interest 집어넣는 셀이니까 8B는 좌측으로서 튀어나와 있죠? 좌측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지는 뒤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라인을 보시면 ordinary dividends attached schedule B if required 그래놨죠. ordinary dividends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면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해줘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고맙습니다. 그 투자받은 돈으로 열심히 기업은 사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눠주는 거죠. 이익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당소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은 9B 라인에 신고를 해요. Qualified Dividends, 적격 배당금인데요. 이거는 비과세 배당금이 아니라 9A셀에 신고한 배당소득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소득세를 좀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10번 라인에 taxable refunds, 이거는 뭐 지금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고 11번 라인에 alimony received, 수입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이혼수당 받은 거예요. 이혼수당 혹은 뭐 별거수당 받은 거예요. 법적 별거나 이혼 시 상대방으로부터 지금 받는 건데 이것도 소득세 대상이다. alimony received. 12번 라인 business income or loss attached schedule C or CEG 그래놨죠. 개인 사업소득 신고하는 라인입니다. 개인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이 CPA로서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 회계 세무사무소를 오픈한다. 거기서 생기는 소득은 여기로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로 12번 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뒤에 스케줄 C 명세표 붙여라. 근데 CEG 이건 뭐냐 이거죠. EG 말 그대로 이지하게 쉽게 작성해서 이렇게 뒤에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양식인데요. 약식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양식이 아니라 약식 형태.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라인에 보시면 Capital Gain or Loss Attached Schedule D라고 나와 있는데요. 캐피탈 게인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 되겠습니다. 뭐 주식 팔아 손실 날 수도 있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손실공제도 가능해요. 캐피탈 로스라고 부릅니다. 자본손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생긴 차입금에 대해서 소득세 안 내죠. 그죠? 증권 거래세만 내지 소득세 안 내는데 미국은 내요. 이렇게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자본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아더게인 뭐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IRA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IRA라는 것은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라고 부르는데 개인연금 수급액입니다. 개인연금.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상품의 타입들 있죠, 그죠? 개인연금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나중에 때 되면 뭐 본인이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인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인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인출액이에요. 15A셀에 집어넣고 그중에 과세 대상 지금 수령액을 15B셀, 택서블한 어마운트만 15B셀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 white colored 셀들 있잖아요. 컬럼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금액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세 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오른쪽. 그리고 제가 편의상 센트는 다 절사해버렸는데 센트 부분은 다 사사오입 시켜버렸는데 맨 오른쪽에 쬐끄매는 컬럼 있잖아요. 조그마한 컬럼. 그죠? 거기에 센트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센트까지. 달러뿐만 아니라 센트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라인에 Pensions and Annuities라고 나와 있죠. 펜션하면 퇴직연금 수급액입니다. 퇴직 후에 이제 퇴직연금을 받으면 여기다가 신고를 하고 그중에 과세 대상 수급액을 B셀에다가 16B셀에다가 taxable amount로 신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 라인 Rental Real Estate 부동산 임대소득, Royalties 사용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랄지 뭐 인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Partnerships, S Corporations 트러스트, etc.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트너십 아까 동업회사 얘기 잠깐 뭐 우리가 제목을 보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S법인 얘기도 보신 적이 있는데요. 파트너십은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동업회사이기 때문에 뭐 또 주주들 모집해갖고 이렇게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맞는 동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한 회사를 통해서 같이 비즈니스하고 같이 손익분배하고 하는 형태의 사업 형태가 파트너십입니다. 동업회사예요. 근데 그 파트너십이 각사람도 소득에 대해서 파트너십이 세금을 또 안 내요.
S법인이 S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안 내듯이 파트너십도 파트너십 레벨에서 소득세를 안 내요. 근데 누군가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번은 내야 되겠죠? 인컴택스를 파트너들이 냅니다.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을 신고하는 자가 이 해에 2015년에 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였다. 한 S코퍼레이션의 주주였다. 주주를 쉐어홀더, 스탁홀더 이렇게 부르는데 쉐어홀더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을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 내야 돼. 자기가 파트너들이 혹은 주주들이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라인은 Farm Income Loss Attached Scale F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농소득입니다. 영농인들, 파머들. 그 다음에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실업급여고요. 20A 라인의 Social Security Benefit은 사회보장연금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사회보장연금, 미국은 사회보장연금도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수급액도 과세가 될 수 있어. 그래서 20A셀에 사회보장연금 수급액이 얼마 있고 B셀에 taxable amount 그 중에 얼마가 과세다 해가지고 20B셀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부터 20번까지 해당 안 되는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들은 전부 21번 라인 other income, 기타 소득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list type and amount, 그 유형과 금액을 이 지금 dotted line 위에다가, 점선 위에다가 적고 합산해서 21번 셀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22번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combine the amounts in the far right column for lines 7 through 21.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바로 당신의 이 2015년 귀속 총소득입니다. 라는 거예요. 7번부터 21번을 다 더해서 22번 셀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를 한 줄로 지금까지 본 부분을 뭐라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총소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 벌어들인 2015년 귀속, 벌어들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소득은 여기 이 7번부터 21번 라인에 다 신고 들어가야 돼요. 다. 그래서 다 합산하면 22번 라인에 뭐가 나와요? 그로스 인컴이 나옵니다. 그로스 총 소득. 줄여서 앞으로 GI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GI. 총 소득.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기만 했겠습니까? 쓰기도 했겠죠? 이 번 돈 갖고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명 이게 소득이라면 소득에서 빼는 이제 절차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득공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공제. 자, 23번 라인 보시면 educated expenses 교육자 비용 별로 중요치 않고요. 24번도 별로 중요치 않은데 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그래서 뭐 예비역들, 예비군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예술가들 and fee basis government officials 수수료 베이스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들이 일정한 비용 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처리하는 지금 란이고요. 26번 라인에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건강저축공제라는 부분입니다. 저축공제예요. 그 다음에 26번 라인에 moving expenses 이사비 공제고요. 미국은 이사비도 공제해주나? 자, 앞으로 지금 이제 deduction이라는 표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23번 라인부터 35번 라인까지를 한 줄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ve the line 뭔가 라인 위쪽에서 차감 처리한다. 빼는 처리를 한다. 뭔가 이 라인 위쪽에서 above the line 위쪽에서 deduction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deduction이라는 용어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라고 표현을 하는 용어예요. deduction. 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앞으로 뺄 때 이 양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양괄호 표시를 하면 뺀다라는 의미예요. 뺀다. 그러면 이 deduction이라는 것은 왜 해주느냐? 이 과세대상 총소득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래쪽에서 빼주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면 과세대상 총소득하고 관련이 없다면 빼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요 무빙 익스펜스 하나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사비 공제는 무빙 익스펜스 디덕션은 개인적인 이사비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사는 뭔가 과세대상 소득 창출을 하는 행위가 아니죠. 개인적인 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로스 인컴하고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그 개인적인 이사비 지출액은.
따라서 여기서 공제해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Moving Expense Deduction은 뭐냐면 직업 관련 이사비예요. 직업 관련 이사비. 그래서 본인이 직장인이다. 지금 현재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저기 밑에 마이애미 오피스로 전근을 보냈어요. 단순 출장 말고 퍼머넌트 트랜스퍼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마이애미 오피스 가고 싶어. 근데 회사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있겠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근데 없어. 그야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뉴욕에서 거주하다가 저기 마이애미까지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사를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가. 자기 돈을 들였어. 100을 들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100을 여기서 공제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왜 공제를 인정을 해주느냐? 왜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 인정을 해주느냐? 앞으로 그 지금 전근을 간 마이애미 오피스에서 또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셀러리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7번 라인으로 들어가요. 7번 라인 Salaries, Wages and Tips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갈 거라고. 바로 그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벌기 위한 지출액이기 때문에 이사비 지출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시켜서 7번 라인에 대응시켜서 아래쪽에서 Moving Expense Deduction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현 지금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좋은 본인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지리적인 위치랄지 그런 것들 다 판단했을 때 좀 먼 곳에 위치한 곳에 사업장을 마련을 하고 싶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지금 거주지에서 못하니까 이사를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 경우에도 직업 관련 이사비로서 여기서 공제가 가능해요. 왜? 아까 보셨던 12번 라인에 자꾸 제가 라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라인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자꾸 거기를 이렇게 해당 라인을 자꾸 이제 보시다 보면 라인 넘버도 기억에 이제 남게 되실 텐데 12번 라인의 비즈니스 인컴 때문에 이사를 간 거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인컴 밑에서 바로 대응시켜서 이 직업 관련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듯 소득 공제라는 것은 과세 대상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그 과세 대상 소득 때문에 나간 돈이기 때문에 밑에서 빼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줄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27번 라인 지금 필요 없고 28번 라인 self-employed라는 표현도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요. 자영업자의 의미입니다. self-employed 자영업자. 그래서 self-employed, simple and qualified plans라는 것은 자영업자도 노후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의 연금저축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들의 연금저축공제. 그 다음에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공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 라인 지금 안 보셔도 되고 31번 라인에 alimony paid 지급위자료 공제입니다. 지급위자료 공제. 아까 받는 쪽은 위쪽에서 11번 라인에 신고를 하는 거고 alimony received. 주는 쪽은 받는 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는 자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면 안 되죠. 빼주는 거야. 그래서 alimony paid 빼주는 거야. 빼주고 recipient social security number SSN은 사회보장번호입니다. 이 엘리머니를 이혼수당을 받아가는 상대방의 사회보장번호를 여기다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대방의 소득세 신고서에 11번 라인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매치시켜 볼 수 있게끔 상대방의 소득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32번 라인에 IRA 디덕션 있죠? 개인연금 저축공제라고 부릅니다. 개인연금 저축공제. 33번 라인에 스턴트 로운 인트레스트 닥션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고요. 34번 라인에 tuition and fees 교육비 공제예요. 대학교 수업료 같은 거 교육비 공제. 그 다음에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국내 생산 활동 공제라는 또 항목이 지금 이 생산업자들한테 또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 이제 이른바 우선적으로 소득 공제를 해준 항목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어요. 36번 라인에서 더해요. 23번부터 35번 라인까지 쭉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36번 셀에 집어넣고 그 36번 셀을 뭐라고 불러요? 한 줄로 표현한다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불러요. above the line deduction. 우선 공제 항목. 그리고 나서 37번 라인에 보면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바로 당신의 조정 후 총소득입니다. 자, 칠판 보시면 여기서 이런 네게티브 어저스트먼트를 해서요. 차감 조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이런 어저스트먼트, 네게티브 어저스트먼트를 한 후에 나온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다. gross incom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줄여서
AGI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로스 인컴이었던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제해주는 above the injection 항목을 뺐더니 이제는 AGI로 바뀌었어요. Adjusted and gross income으로 바뀌었어요. 이 절차가 1040 Form 1040의 페이지 1에서 일어납니다. 페이지 1에서 이루어져. 페이지 1. 그러면 이 AGI를 이제 페이지 2로 넘겨요. 그대로 넘깁니다. 조정 총소득을 그대로 넘겨. 그래서 이 라인의 의미는 above the line에서 이 라인의 의미는 1040의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구분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GI 위쪽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2로 넘겨보면 12페이지로 넘겨보시면 37번 라인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38번 라인. 38번 라인을 보시면 amount from line 37 AGI 그대로 142,565라는 금액을 지금 가져왔고요. 그 다음 절차가 또 이제 진행이 되죠. 39번은 지금 필요 없고 40번 라인에 보시면 RMI deductions from Schedule A, Schedule A로부터 RMI deduction이라는 금액을 가져오거나 or your standard deduction, C left margin 이렇게 나와 있죠. Schedule A라는 것은 바로 13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Schedule A 한번 봐보시면 RMI deductions 항목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볼드체만 왼쪽에 쭉 보면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의료비 공제, Tax you paid 납부 세액 공제, Interest you paid 지급이자 공제, Gifts to Charity 기부금 공제,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및 도난 손실 공제,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 업무 관련 비용 및 업무 관련 경비 및 특정 기타 공제,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 그 밖의 기타 공제, 그래서 Total RMI Deductions 이렇게 나와 있죠.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비슷하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뭐 의료비 공제다, 기부금 공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더해요. 다 더한 뒤에 29번 셀 다 더한 금액과 뭘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표준 공제라고 부르고요. 12페이지로 다시 와서 스탠다드 디덕션은 왼쪽 여백을 보라고 그랬죠. 레프트 마진을 보라고 그랬어요. 왼쪽 여백을 보면 위아래로 긴 박스 보이시죠? 깨알 같은 글씨 있고 중간부터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단독 신고지위, 부부 개별 신고지위인 경우에는 6,300불. 이게 이제 2016년도에는 또 증액됐어요. 증액 조정됐는데 금액은 남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험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매년 개정이 되잖아. 그죠? 세법 개정되죠. 시행령이랑. 그러면 그거에 민감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다 이 개정된 부분을 또 덕지덕지 기존에 공부했던 책에 또 다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시험은 특히 이 미국 회계사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를 거의 안 해요. 이해 위주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이해 및 응용 테스트를 하지 암기력 테스트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금액이 매년 이렇게 인플레이션 율 반영을 해가지고 어저스트먼트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제 증액 조정들이 많이 되는데, 근데 그 매년 증액 조정되는 그 증액되는 그 금액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숫자 암기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원칙대로라면 걔네들이 미국 그 공인회계사의 시험 그 출제 그 위원회에서 미국 세법 시험 문제는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전 6개월 이전에 효력을 지금 갖는 법률 및 시행령을 테스트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시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세 기간이라는 게 아까도 보셨지만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1년 단위란 말이에요. 1년 단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법 개정되면 2016년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1년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7년 시험을 응시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직전 연도 기준 금액을 갖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2017년도면 2016년도, 2018년도면 2017년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나마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증액되는,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매년 그거를 비교표를 올려드려요. 학원 자료실하고 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또 역시 자료실에 올려드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나마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나마도. 그래서 숫자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앞으로 기출문제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계산 문제가 없느냐? 계산 문제 분명히 있어요. 계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해의 기준 금액을 문제 지문 안에 줘버려요.
그럼 그 문제 지문 안에 있는 기준금액 갖고 여러분들은 푸시기만 하면 돼. 어떻게 풀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액 암기는 필요 없다. 자, 그래서 미국 회계사 시험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공부하시면 다 붙어요. 일정한 수준에 일정한 딱 그 레벨까지만 도달하면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개인 사정상 뭔가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중간에 공부를 중단했다. 그렇다면 좀 이제 이 합격 시점까지 기간이 좀 조금 길어질 뿐인 거지. 중간에 포기만 하시면 돼요. 포기만 하면 분명히 합격하는 시험이 US CPA 시험이에요. 전공도 불문하고. 오히려 전공 측면은 비전공자들이 오히려 더 고득점을 합격하신 것 같아. 회계나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은 일단은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조금 어떤 뭐 또 집중력 있게 조금 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물론 빨리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고득점은 좀 잘 안 나와. 회계 및 경영 전공자가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비전공자에 비해서 그래요.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더 집중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고득점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통상 델라웨어주에 응시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응시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주가 델라웨어주여서 델라웨어주 응시를 많이 했는데 델라웨어주는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한 번, 11월 한 번 딱 1년에 딱 시험을 2번밖에 못 봤는데 그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쫙 매겨가지고 신문에 이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100명 안에 60명이 한국인이었어요. 60명. 김씨, 박씨, 이씨, 최씨 60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거 혹시 시간차를 이용한 시차 있잖아요. 시차. 그때 주로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LA 밑에 포모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페어플렉스에서 이제 이 전시장에서 이제 시험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동부하고 또 서부하고 이 시차를 이용한 혹시 뭐 그런 취팅 아니냐 해가지고 조사단까지 파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1등, 2등 다 우리나라 한국 분이었는데 1등 하신 분은 직업이 뭐였냐면 동시통역사였어요. 동시통역사. 비전공자죠. 근데 점수가 99, 99, 99. 4개 다 만점 맞고 1등을 전미 1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1등 하면 상도 받아요. 상도 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팔칵 뒤집어가지고, 한국까지 막 조사단 파견 나오고, 점수가 요즘은 굉장히 빨리빨리 릴리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근데, 그게 계속 점수 발표가 계속 펜딩 돼가지고, 지연돼가지고, 그때 이제 시험 점수가 빨리 나와야 뭐 이직을 하든 뭐 본인의 어떤 포지션을 좀 바꿔달라고 이동을 뭐 그 회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할 텐데, 계속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피해보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99, 99, 99가 이게 사실은 별로 저는 차라리, 물론 이제 그렇게 만점 맞고 합격하시면 좋긴 하겠죠. 근데 75, 합격 점수가 75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딱 내가 뭐 한꺼번에 한 방에 2번 시험 안 보고 각 과목별로 한 방에 75점 이상씩만 맞고 빨리 이 바닥을 벗어나시는 것을 차라리 더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뭐 완벽하게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득점을 맞아도 좋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이렇게 합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점수도 맞기 힘들어요. 99, 99, 99, 99처럼. 이것도 환상적인 점수 아니겠습니까?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19년 차 동안에 이 4과목 전부 75점 맞고 합격하신 분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공 여부 상관없다라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50% 합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그 계획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제 스케줄링 따라가지고 이 한 바퀴 전부 다 돌리고 그다음에 리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 벌써 90% 넘게 합격한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자신감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90%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시험 시간 시험 시간 내에 시험 보고 오시면 거의 99%는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도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합격을 한다. 나이, 과거에 그 H 그룹에 한 계열사의 임원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명예퇴직을 좀 하시고
뭐 그분은 이제 공부가 좀 취미셨나 본데, 이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거 합격해가지고 그 연세에 뭔가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딴 것보다도 이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43년생인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연세가 조금 덜 하셨던 때죠. 근데 그분의 이제 아드님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매니퇴직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포모나에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동부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아드님 보고, 이렇게 오실 요량으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셨겠어요? 그냥, 뭐 새로운 지식을, 지식을 접하는 그런 이제 재미, 그거하고 아드님 보시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과목씩 파셜 크레딧도 주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2과목 이상 합격을 해야 75점 이상을 합격을 해야 2과목 부분 합격을 인정을 했고, 나머지 떨어진 과목도 50점 이상씩 맞아야, 그러니까 꽈락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꽈락제도가. 그래야 합격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분은 FAR만 76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머지를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4과목 다 떨어지셨던 그런 경험을 첫 시험에 가지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뭐 한번 끝을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 또 준비하셔가지고 또 11월 달에 또 가서 시험 보셨는데 또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왔어요. 78점 FAR만, 나머지는 또 다 75점 밑에 또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본인도 창피하셨던 모양이에요. 자꾸 핑계를 대시더라고. 이제는 슬슬 뭐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수면제를 먹었더니 다음날 지금 머리가 맑지 않아서 떨어졌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눈이 침침했다. 뭐 별의별 이제 핑계를 대시더니 3번 떨어지고 막 4번 떨어지고 아드님은 보스턴에서 공부 끝나고 한국으로 이미 넘어왔고, 네, 본인만 이제 도저히 들인 시간과 이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꼭 합격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의지를 필요로 하시더니 그때서야 이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 상관없고 본인이 합격하겠다라고 이제 굳은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도 시험인지라 여러 차례 그 시험 보러 왔다 갔다 괌에 특히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첫 응시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서 이렇게 한 방에 합격을 과목별로 하시든 뭐 4과목을 전체로 하시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생분들은 한꺼번에 4과목을 다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학생분들은 거의 4과목을 가지고 가도 거의 4과목 내지는 3과목은 합격해가지고 와요. 학교생활과 병행을 하던 뭐 휴학을 하면 더더욱 합격률이 높아지지만 어쨌든 그렇고, 직장인분들은 조금 어렵죠. 직장생활 물론 이제 학생분들도 학교생활하고 사실은 이 수험생활하고 뭐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직장인분들은 더 힘든 이중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전략을 2과목 내지는 3과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셔서 최종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직장인분들도 4과목 다 뭐 2과목 이상 합격을 해야 부분 합격이라도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또 5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바쁜 직장인분들도 4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다 4과목을 들고 가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합격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한 과목씩 또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세우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2과목을 갖고 가든 3과목을 갖고 가든 간에 일단 4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는 무조건 돌리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돌리세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과목별로 전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너십이다. 그럼 뭐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만 있겠어요? 파트너십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회계 뭐 이 기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회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또 이 감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서로 간 다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4과목을 다 공부를 한 후에 전략을 본인이 제일 그 자신 없는 과목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시는 방법이 있고, 제일 강한 과목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서 합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자를 권해드려요. 좀 약한 과목들. 왜냐면 합격을 하고 나서부터 18개월이죠. 크레딧 유효 기간이.
그죠? 그러면은 약 한 과목을 합격하면 충분히 18개월 이내에 빨리빨리 나머지 과목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 있는 과목 합격을 해놓고 나머지도 18개월 하면 사람이 부분 합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마음이 좀 느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신 없는 과목들을 조금 미루다가 유효기간이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다시 기존에 처음 합격했던 과목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별적인 전략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한 과목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고 한 과목 공부하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첫 한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 네 과목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해갖고 가면은 74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다른 과목에 도움도 못 받을 뿐더러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한 과목만 공부하면.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과목을 먼저 들고 가시든 두 과목을 먼저 들고 가시든 네 과목을 한 바퀴 다 돌리고 나서 그건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은 시험이 CPA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과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시간적으로도 공부하기 좀 뭐 이제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극 저는 네 과목을 먼저 한 바퀴를 수강을 다 먼저 하시라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릴게요. 또 다른 얘기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쉬셨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12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러마 리덕션과 스탠다드 리덕션 얘기부터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쉬실게요. 10분간.